예, 아침 일찍 이렇게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원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남상석 협회 부회장입니다. SBS 보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순서로 서양원 협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방선거가 벌써 이제 왔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는 여러분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듯하지만 여전히 상대 진영들의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은 서울시에 집중되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능력과 국정 운영의 힘을 가장 먼저 보여줄 곳이 서울시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다음 대권 후보 선거판에 가리마를 타줄 선거가 또 서울시장 선거일 수 있다는 데서 촉각을 더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신문방송 편집인협회는 오늘 네 번째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 시장님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양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61년에 서울 삼양동 판자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6회로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햇볕을 쬐일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 개념을 갖고 부평 아파트 주민들의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2000년에는 16대 국회의원이 되셔서 정치관계법을 관철해 사실상 선거 때만 되면 혼탁해지는 우리 정치 문화를 확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이슈를 갖고 시민투표에 붙여서 3선 중에 서울시장에서 물러나는 상황도 감내하셨고요. 이런 오후부께서 다시 4년 서울시장을 이끌겠다고 나섰으니 오늘 다시 어떤 식으로 어떤 철학으로 서울시를 이끌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기탄 없이 우리 신문 제작, 방송 제작의 최고 책임자들께서 질문을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꺼이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남상석 SBS 보도본부장님 그리고 저희 편집인연합회 포럼 위원장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 정말 입체적으로 그동안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국민들이 더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질문해 주실 패널 우리 포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님의 기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중계 방송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심적으로 매우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속에 있는 생각을 마음 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저로서는 감사드리고 또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서울시를 다시 이제 책임 맡아서 경영하면서 10년 전에 비해서 서울시의 라이벌 도시들과의 경쟁력 비교에서는 상당히 정체 내지는 뒤처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꼭 지방 정부가 노력을 해서만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요. 그렇더라도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인재를 끌어모으고 그리고 그 기업이 들어오면서 돈과 기술과 정보가 함께 들어옴으로써 그 도시에 이른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법인데 모든 도시들이 그런 경쟁을 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사회를 이제 안정시키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인데 지난 10년 동안은 철학을 매우 달리하는 전임 시장님이
서울시를 책임 맡아서 경영해 왔던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이 10년 세월이 공무원들의 마인드까지도 많이 바꿔놨구나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피부로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기간은 이제 그런 그 공무원들의 생각을 조금은 좀 바꿔놓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노력의 기간이었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비전 2030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임 시장님은 어떤 비전을 설정했을까를 보니까 비전을 설정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메시지입니다. 직원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가자,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때 그 본인의 철학을 알려서 우리 시장이 바라는 건 이런 방향이구나. 이렇게 서울시를 경영을 해오셨지. 임기 초에 내가 갈 곳은 저곳이다 라고 좌표를 딱 찍고 저길 향해서 함께 뛰자, 가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개성이 강한 리더십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이. 그러나 저와는 철학을 너무나 달리하는 시장님이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분명한 변화의 어떤 그 목표랄까요? 변화된 목표랄까요?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4대 비전하우스를 만들어서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큰 목표 하에 4개의 큰 기둥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상생도시였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난 10년 동안 이른바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중점을 두었던 것이 상생도시였고요.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1호 공약으로 다시 내놓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4대 패키지를 내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정신하에 만들어진 핵심적인 서울시 정책들이 됐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다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자 하는 거였는데요. 10여 년 전에 5년 동안 경영하면서 도시경쟁력 지수라든가 각종 순위 지수 이런 것들이 국제기관 평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10년 동안 그게 다시 원상으로 거의 회복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도시 경쟁력 순위나 금융 도시 순위나 이런 이제 일자리 창출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글로벌 이번엔 아예 탑 5로 올리자. 목표는 조금 공격적이라 해야 되니까 목표를 그렇게 설정해서 글로벌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두 번째였고요. 이제 세 번째가 건강 안심 도시입니다. 모든 인간의 욕망은 사실 건강, 장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모두 다 건강하게 여가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냐 하는 데 있어서 건강 행복 도시를 만든다, 안심 도시를 만든다. 이제 코로나도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 비전을 설정하는데. 그래서 건강 안심 도시가 세 번째 축이었고요. 네 번째 축이 매력 감성 도시였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른바 디자인 서울을 표방을 해서 상당히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고, 아마 제가 재선이 된 데에는 당시에는 이게 겉멋 내기다 이런 식의 비판이 야당으로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서울이 빠른 속도로 바뀌었고, 그것이 어떤 서울 시민들의 자부심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의 광역 기초지자체에 전부 디자인 부서가 생겨나고 전국적인 도시 디자인 열풍이 불었었죠. 이제 그 점은 어떤 도시든 등한히 할 수 없는 과제이고요. 아직도 우리 서울은 가야 될 길이 멀고요. 디자인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디자인을 강조할까 싶었지만 이제 좀 식상하잖아요, 표현이. 저 사람은 맨날 디자인밖에 모른다, 이런 또 비판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 정신은 그대로 담되 매력 감성 도시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332km의 지천에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수변 감성 도시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서울시의 도심을 녹지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든가
이런 어느 도시라도 뭐 정답처럼 모범 답안처럼 추구하는 도시 디자인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치들을 이 네 번째 축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개 핵심 사업, 70개 단위 사업을 설정을 했고요. 작년 연말에 예산에 아마 절반 이상 다 그 기본적인 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전 설정을 마쳤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가장 크게 신경 썼던 것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였습니다. 전임 시장님이 시민단체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많은 페이버가 갔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시민들의 어떤 행복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삶의 질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가성비 높은 투자가 됐었다면 저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승계해서 더욱더 확대 발전시키는 게 의미가 있었을 터인데 들어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시민단체 지원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단체들을 서울시 산하단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흔히 관변단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민단체 출신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분들이 시민단체를 나와서 그 단체를 만들어서 서울시가 주는 예산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없으면 일주일도 버티기 힘드는 이른바 관변단체화 돼버린 겁니다. 거기에 시민 정신이 빠져버린 거죠. 근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바로 세우기가 무슨 민관협치의 파괴다 이제 이런 식의 명분을 만들어 가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원래 시민단체가 존재 이유는 사실 비판이거든요. 잘못 가는 거 비판하고 바로잡고 또 때로는 공조직이 못하는 일을 맡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위탁사업, 보조금 사업인데 이분들이 하던 일들은 대부분 구청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대부분. 구청 직원들이 할 수 있거나 서울시 산하단체들이 할 수 있거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 인건비로 거의 절반 이상 쓰면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성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바로잡는 작업도 아울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일 중점을 뒀던 게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었죠. 사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할 방법밖에 없는 서울시의 형편상 이제 가용할 토지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만 되면 그린벨트 풀자는 얘기가 꼭 나옵니다. 땅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그건 정답이 아니죠. 먼 미래를 바라볼 때 당장은 급해서 그린벨트라도 풀자 그러는 게 박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30년 뒤, 50년 뒤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사업이라고 그러죠. 재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는 신통기획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시장의 반응은 매우 뜨겁고 좋습니다. 신통기획도 그렇고 또 그 모아타운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이것도 아주 반응이 좋고 상생주택이라든가 또 토지임대부 분양, 지분 적립형 분양 이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이미 론칭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년 동안 비전을 세우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것들 어느 정도 바로잡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 어느 정도 틀을 잡았다고 자부를 하고요. 이제 그것들을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지속적으로 완성을 해내서 원래 좌표를 설정했던 그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느냐가 앞으로 4년의 기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민들께 유권자분들께 기왕에 1년 동안 알토란같이 세웠던 이 계획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돼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고 그런 컨셉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이 꼼꼼한 그 현장 점검과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이 공약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가급적 질문과 답변은 짧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원하시는 분은 가볍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임 시장이 시민단체를 산하 어떤 그 단체로 만들어 버렸다. 네. 예, 그렇다면 앞으로 그 시장이 되시면
시민단체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뭐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이런 단체들과의 협업은 오히려 강화될 겁니다. 저는 그런 단체 좋아합니다. 제가 환경연 출신이고요. 그 중에서 일부 뭐 환경 원리주의자들도 있고 해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뭐 극렬한 반대도 하고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만은 필요합니다. 그런 단체들의 비판이나 이런 어떤 그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게 꽤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행히 그런 단체들은 단체 이름으로 돈을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정말 좋은 순기능이 많은 시민단체들의 경우에는 절대로 서울시 돈을 직접 가져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져가냐면 그 단체 출신의 유력 인사가 나와서 단체를 만들어서 급조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가져가는 과정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름 무렵부터 이제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죠.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난 왜 참여연대나 경실련이 그 반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단체들이 제안한 사업을 안 한다거나 그 단체들에게 어떤 뭐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변화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단체 출신 인사들이 아마 굉장히 힘들어졌겠죠. 본인들이 만든 그 사업단체죠, 사실 사업단체. 사업단체가 이제 존립의 기로에 서니까 엄청난 저항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한 겨울 무렵부터는 작년 말부터는 이제 뭐 시민단체들이 뭉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시민행동 이런 것도 생기고 해서 오세훈 시장의 민관협치 파괴를 규탄한다. 뭐 시대를 역행하는 무슨 뭐 시민사회에 대한 뭐 도전이다. 뭐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이제 뭉쳐서 이번에도 사실상 낙선운동 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오와치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제안했던 걸 오 시장이 뭐 반도 안 해줬다. 뭐 이런 거를 출마 선언한 날 발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동안에 당했던 걸 이제 되갚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저는 거기에 굴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뛰도록 만드는 게 서울시장이 할 일이지 시민단체 눈치 보게 만드는 게 시장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 유능합니다. 시민단체 분들도 유능하지만 서울시 공무원들 참 유능합니다. 일하게 해주기만 하면 참 좋은 정책 들고 와서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걸 완성해낸 사람에게 항상 승진이라는 보상만 주게 되면 정말 눈에 불꽃이 튑니다. 일하려고.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조금 이제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년 전에 시장직을 마치고 아무래도 뭐 그 인간관계가 생긴 서울시 국장들, 과장들 가끔 보는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시장님, 제가 서울시에서 30년 일했는데 시장님하고 일했던 5년 동안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역대 어느 시장하고 일했을 때보다 제가 정말 소신껏 하고 싶은 일 다 했고 일에 미쳐 있었고 그 덕분에 서울이 확확 바뀌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가 인생의 보람을 느낀 기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간부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그 시절이 그립고요. 그런 서울시를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뛰는 거 한 4년만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또 바뀝니다. 제가 5년 일할 때 서울시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서울 시민들이 전화만 하면 민원 처리 안 되던 시스템을 120 만들어서 민원 만족도를 순식간에 80%로 올렸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120이 저는 참 자랑인데요. 이거 공무원이 한 겁니다.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끝내 마지막에 일자리에서 그 부시장 된 권영규 부시장이죠. 그때는 행정국장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들어와서 시장님, 제가 민원 만족도를 확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거 제가 비장의 무기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한 전화 받는 사람 한 100명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120입니다. 지금 서울 시민 중에 120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화하면 다 해결되죠. 이게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승승장구해서 부시장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그래야 서울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일단 정지 작업부터 하는 것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다. 결코 표피적으로 드러난 무슨 시민단체와의 갈등이나 이런 것만 주목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번에 홍보물을 꼼꼼히 읽어보니까요. 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완성이라고 거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안심소득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안심소득은 그 시장님께서 한 2, 3년 전에도 안심소득을 이제 인터뷰할 때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소위 그때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상당히 민주당에서 주장할 때 뭔가 대안 그하고도 다른 이런 식인데 이거는 포퓰리즘하고 다르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안심소득의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뭐 일일이 소개하기는 그렇고요. 그 안심소득을 하게 되면 하여튼 부족한 중위소득 85% 기준에서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범 사업을 거쳐가지고 하게 되면 제대로 하게 되면 이제 120만 가구에 예산이 7조 원 들어가죠. 7조 원 들어가면 서울시 예산이 한 50조 가량이 된다면 그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 대선 주자라든가 이런 분들 나오면 제가 묻는 게 막 포퓰리즘에 관한 겁니다.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러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재정 정도의 그 충분하게 뒷받침이 되느냐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과연 근로 의욕이라는 거하고 고치를 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요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포퓰리즘의 이러한 외국의 이러한 부작용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그 예산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방식으로 볼 때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은가 우려가 있는데 그걸 아니라는 걸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지요? 예,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그 7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금방 이게 감당 가능한 지속 가능한 새로운 복지틀이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안심소득 시스템이 시행이 되게 되면 기초수급자에게 주어지던 그 지원의 절반 정도가 이쪽 시스템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증이 7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제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제도 일부 차상위까지 가던 복지 그 재원이 안심소득으로 편입이 되면서 일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복지 재원이 거의 쓸 수 있는 돈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한 40% 됩니다. 예, 경직성 경비 이런 거 빼고 사업비의 40% 정도가 되는데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액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중위소득 85% 이하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감당 불가능하다면 중위소득 50%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위소득 70%에서 시작해도 되고요. 그건 제도를 설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불감당은 없다, 이 제도는. 이렇게 아주 딱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말씀드리도 전혀 무리가 없는 시스템이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근로의욕인데요. 바로 그 근로의욕 상실 때문에 안심소득이 설계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설계가 된 거냐 하면 뭐 이미 다 이해를 절반 이상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기가 이 저소득층이 자기가 버는 게 있고요. 정부 지원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번 거에 정부 지원금이 합해지는데 많이 일한 사람일수록 조금 받습니다.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그 부족한 부분의 50%를 채워주는 거니까 네. 많이 벌수록 조금 지원받는데 절묘하게도 내가 번 것과 정부 지원금을 합하면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의 기초수급자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하면 한 번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돈 벌 기회가 생겨도 망설이게 돼요. 그리고 결국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초수급 탈락하는 것보다 그냥 그거 안 벌고 사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기초수급자는 영원히 기초수급자로 묶어두는 역기능이 있다. 이게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안심소득은요. 조금이라도 내가 많이 번 사람이 도움을 받긴 하지만 총액을 따져보면 더 많기 때문에 일을 하게 돼요.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500가구를 이번에 실험을 하는 겁니다. 뭐
500가구 때문에 500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너무 적은 저 샘플이 아니냐 자꾸 그러는데 절대 작은 거 아닙니다. 500가구를 처음부터까지 추적을 합니다. 사전에 기초선 조사라고 해서 이 사람의 사고방식, 근로의욕, 라이프 스타일, 가족관계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500명을 이제 선정을 해놓고 이미 500명 선정이 됐고요. 지금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다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7월 1일부터 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나, 근로의욕은 어떻게 바뀌나, 근로행태는 어떻게 바뀌나 이거를 매달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거를 3년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3년 너무 길죠. 1년만 해도 나와요. 근데 3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면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사실 그때 이 제도를 설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지 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할지 모를 때였기 때문에 3년으로 충분히 설정을 했던 건데 이제 슬슬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1년만 해도 이 사람들의 변화를 다 추적 조사할 수 있고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러면 2년 뒤에 총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과반수만 차지할 수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못할 일은 없다. 입증만 된다면 이게 좋은 제도라고 입증만 된다면 그래서 지금 제 욕심 같아서는 이것도 정말 5%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만 이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무슨 뭐 복지학자, 통계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뭐 이런 이제 그 전문가 그룹이 붙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이 팀이 한 1년 6개월이면은 다 이제 조사 결과가 중간 조사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이게 미국의 소득보장 네트워크라고 해서 미국의 10수개 도시들도 다 이런 실험을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실험도 하고 있고 베를린도 하고 있고요. 베를린이 3년 하는데 베를린은 우리보다 더 정교해요. 1년은 우리 치면은 기본소득을 하고요. 1년은 안심소득을 하고요. 1년은 안심소득, 기본소득 중간 형태를 합니다. 저 독일답죠. 베를린은 우리보다 샘플 수가 훨씬 적어요. 100가구인가 200가구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100가구를.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이 최전선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만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베를린의 실험과 우리 미국의 소득보장 네트워크까지 세계적인 복지학자들이 다 들러붙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게 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회 다수 의석만 확보가 된다면 우리 한번 기초수급자제도 이참에 한번 확 뒤집어 보자. 왜냐하면 기초수급자제도 하에 지금 서울에만 해도 한 80만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창신동 모자 사망 사건 같은 게 그 복지 사각지대 기초수급자제도의 문제거든요. 1억 7천짜리 집 한 채 있다고 기초수급자가 안 돼가지고 그때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까먹을 만하면 나오는 이런 가슴 아픈 뉴스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 왜냐하면 안심소득 시스템을 하면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요. 그 사람의 소득만 파악이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을 보태주기 때문에 기초적인 생계비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심소득 시스템은 근로의욕 감퇴의 걱정도 없고 재원의 걱정도 없습니다. 자연증가분이면 뭐 충분히 중위소득 85%로 설정을 해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제가 작년에 선거할 때 이제 공약으로 내놨는데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복지부 공무원들이랑 굉장히 교감을 잘해서 내가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 복지부 장관, 정확히 말하면 복지부 차관이 아 이거 되는데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만들면 중앙정부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을 하려고 해도 기초수급을 끊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원래 설계대로 하면 기초수급이 이제 7월 달부터 안 나갑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러려니까 중앙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래서 설계가 끝났고 이제 실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복지부도 저는 절반 이상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야 이거 괜찮은데? 한번 해볼 만한데? 이런 상태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결과가 아마 이 사람들의 이제 심리 상태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뭐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집권 후반기에 실시해 보자고 저는 제안을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현행 법에는 임대주택 신축만 이제 국비로 지원이 되지 재건축은 지원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SH공사 뭐 재정 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과연 임대주택을 고품질로 지으면서 그 혜택을 받는 그 세입자들한테 임대료를 높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지금 지어오던 것처럼 한마디로 품질이 떨어지는 걸 짓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차라리 지을 때 잘 지어놓으면요. 훨씬 더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갑니다. 일단 그걸 전제하고요. 두 번째, 다행스럽게도 서울시 SH공사에는 33,000 가구의 장기 전세주택이 있습니다. 장기 전세주택은 아시다시피 소유권을 SH공사가 가지고 있고 임대해 준 거거든요. 이게 강남, 강북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장기 전세주택은 재건축을 할 때 일정 물량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절반 정도를 용적률 인센티브로 늘어나는 물량이 예를 들어 500가구를 허물고 1000가구를 지었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로 500가구가 생기면 200가구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 전세주택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위치가 괜찮아요. 가격이 비싼 동네입니다, 다. 이거를 33,000가구를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벌써 10년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이걸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박원순 시장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딴 건 다 취소시켰는데 이거는 생명줄을 끊지 않고 그래도 명줄은 붙여놨어요. 열심히 하진 않으셨어요.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 때 한 3만 가구 가까이 했는데 아직도 33,000가구예요. 그러니까 명줄만 붙여놓은 건데 그래도 33,000가구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이 지금 13억입니다. 33조가 됐어요, 이게. SH공사가 진짜 엄청난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다가옵니다, 이제. 7년 뒤면. 10분의 1만 팔아도 3조예요. 엄청난 재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김원동 사장을 제가 선정을 한 이유가 이 양반 가가지고 내가 까라고 그랬어요. 자산 다 까라고. 자꾸 SH공사 사람들이 줄여요, 이거를. 숨기고. 있다는 걸 숨겨요. 한 번도 SH공사가 자산이 이렇게 많다는 걸 공개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야인 시절에 제 페이스북에 써도 뉴스가 안 되고 그냥 묻혀 지나가고. 근데 엄청난 재원이 생긴 거예요. 저는요, 임대주택 진짜 고급화할 겁니다. 이게 왜 임대주택을 고급화해야지 되느냐면 앞으로는 극빈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임대주택이. 우리 아이들, 신혼부부, 청년, 지금 뭐 억지로 청년주택 짓는다고 이거 부작용이 많습니다, 지금 청년주택이. 이게 업자들 배불리는 측면도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청년주택이라는 게 급하니까 역세권에 교통 좋은 데다가 빨리 지어서 싼 값에 청년들 넣자고 그러는 건데 이게 한 10년 지나면 다 민간 분양될 거예요. 그리고 닭장같이 짓고요. 이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청년들 주는 주택들 이렇게 조그맣게 짓는 거. 제대로 된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청년들 들어가고 신혼부부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번 고품질화 선언으로 해보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다들 야, 이거 선거 때 나오는 무슨 뭐 과대포장된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 그동안 10평 정도밖에 안 되던 거 15평, 15평 되던 거 24평으로 다 늘릴 겁니다, 임대주택. 왜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이 돌아놓을 곳도 없는 좁은 집에 살아야 됩니까?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오히려 저소득층도 들어가지만 청년들, 신혼부부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분양주택하고 소셜 믹스 할 겁니다. 요즘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맨날 공격을 받고 있어요. 싫어하거든요. 옛날 임대주택을 생각하는 기득권층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듣기조차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임대주택이랑 같이 섞여 살아? 이런 생각들을 실제로 하시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제가 하계 5단지에 허물고 새로 짓는 거 이미 설계안이 나온 거 타워팰리스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과장해서 타워팰리스라고 말한다고 일부러 좀 톤다운을 시키는 이유가 안 믿으니까 저 사람 뻥쟁이다 이럴까 봐 오히려 톤다운 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하계 5단지에 700가구 허물고 1,500가구 들어가는 그 임대아파트 설계안이 이미 나왔거든요. 타워팰리스예요, 모양은. 근데 거기다가 제가 수영장 넣는다, 무슨 뭐 옥상 정원 넣는다, 뭐 저 도서실 집어넣는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헬스클럽 넣는다 이러니까 또 그것도 또 뭐
과장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늘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넣고 동네 오픈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쓰려는 동네 주민들은 수영장 뭐 저 비용 좀 내고 하면 관리비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대 아파트 공급한다는 거는 정말 제가 한번 임기 말쯤이면 한번 보여드리고 나갈 겁니다. 그게 아마 25년 입주인가 그래요. 서두르면 25년 입주도 가능합니다. 이분들을 딴 거를 지어서 글로 모셔고 나오고 거기다가 새로 짓는 이 선순환 구조로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하계 5단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서 거주할 아파트를 먼저 짓습니다. 가능해요, 이게 몇 년 내에.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 그때 아, 이게 앞으로 임대주택이 이래? 그럼 나도 임대주택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네. 거기에 사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네. 이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임대주택이 그렇게 천덕꾸러기가 안 되게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첨언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임대료 혹시 지금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시민들은 임대료가 얼마나 들 것인가. 아, 그 임대 아파트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이 형성이 되어진다면 이게 자칫 로또 청약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예. 계십니까? 그 임대료 산정 기준을 소득 연계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15평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표현으로 하자면 기초수급자들은 예를 들어서 월 임대료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득이 뭐 한 월 2, 300만 원 되는 신혼부부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집은 똑같은 평형, 똑같은 퀄리티라도 예를 들어 월 5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임대주택 물량을 지금까지 연간 2만 채 정도씩 공급하면 맥시멈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걸 좀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10만 가구 정도 이렇게 만들 생각이고요. 한 30만 가구 정도 만들면 아마 수요 공급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앞으로는 천덕꾸러기가 아니면 더 많이 늘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기피 대상이고 왠지 같이 하기 싫은 대상이기 때문에 담벼락같이 따로 쌓고 뭐 별도의 단지를 만들고 지금 이런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극복해가면서 좀 더 많이 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이게 한 개 내지 두 개만 딱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 다음부터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임대 아파트가 많은 동네에는 제가 이 공약을 내니까 구청장 후보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임대주택 우리 동네에 많이 넣는다는 뜻이야? 뭐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 비판이 많거든요. 이게 그때까지가 고통입니다.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아마 임대주택의 브랜드 이미지가 바뀌면서 좀 더 일하기가 많이 만들어 놓기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예. 김선중 YTN. 예. 그 시장 그 부동산 공약 말씀하셔서 하나만 더 첨언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제 지난 1년 동안은 시위회 때문에 고통받으셨다고 하셔서 이제 기대감 말씀하셔서 이번 선거 이후에 시위회가 만약 과반이 이상으로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가게 된다면 사실 이제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기대하는 것 많은 시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과연 얼마나 사업 기간이나 기준을 대폭 단축시키고 완화하실 계획이신지 얼마나 추진력 있게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시민들도 많을 텐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그 고민인 지점이 바로 그건데요. 지금 주택 수급 사정은 확실히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절실한 시점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간 5만 가구씩의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됐었는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임 시장님 임기 기간에는 연간 2만 2천 가구만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 누적된 수요 공급의 불일치는 이건 뭐 엄청나게 지금 파괴적입니다. 따라서 빨리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상충하는 가치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아주
고도의 어떻게 보면 행정 노하우와 경륜과 노련함이 필요한 지점인데요. 다행인 것은 원희룡 이제 장관이죠. 원희룡 장관과 그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몇 번 그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원희룡 장관도 상황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런데 타이밍 조절을 노련하게 해서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원칙은 저하고 생각이 같더라고요. 뭐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국토부하고 엇박자가 문제였는데 국토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되니까 좀 더 정교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지금 작년 연말 현재 53군데의 재건축 재개발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성안이 돼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 53군데는 그냥 속도를 뽑아도 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긴 이미 토지거래 허가도 돼 있고 허가 구역으로도 돼 있고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단계가 지났습니다. 거기는 이미 권리 산정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이제 더 재개발 이걸 받기 위해서 받은 데에서 아직 선정이 안 된 곳, 여기도 지난 1월 달로 권리 산정일 기준을 정해서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돈 못 벌도록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투기 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서울시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몇 군데만 정교하게 집중 폭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돈 못 벌어 하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눈치 없이 가끔 들어와서 신고가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철퇴를 내리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부가 신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신고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 불이익 줍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서 거래 자체가 새로운 거래가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래가 생겨난 지역의 경우에 몇 번 반복이 되면 거기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앞으로 돈 못 법니다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면서 계속 관리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속도 조절한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전부 영향을 받아서 뭐 늦어지는 걸로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이미 시작된 단지들은 영향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급 속도대로 공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의 품격과 질을 결정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거 환경도 좋고 이런 거 있는데 뭐 시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성수동이라든가 또 홍대 앞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은 소위 이제 그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끊겼습니다만 이제 관광객들이 모이고 요즘 이제 그걸 이제 로컬리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근데 잘못 방치를 하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상권 자체가 없어지는 경리단 길쪽이 대표적이죠.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관이 지나치게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어떤 창의성이 없어지고 이게 획일화되고 이런 건데 뭐 홍대 앞이나 사실은 성수동 이런 데가 무슨 정부나 시가 이렇게 구상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그 젊은 사람들의 창의력이 모여서 만든 건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잘못하면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하면 이 창의성, 이거의 조화를 시 당국이 또 시장으로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좀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원칙, 철학은 그런 겁니다. 절대로 가로수길이나 홍대 앞이나 무슨 익선동이나 이런 것이 서울시가 일 잘해서 생긴 데가 아닙니다. 도시는요,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서 낙후된 곳은 반드시 새로운 자본이 들어가서 활성화시킵니다. 요즘에 제가 그런 조짐을 보는 데가 물레동입니다. 물레동 10년 전에 제가 거기 오래된 공장지대를 문화예술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저희들이 만든 시설 이외에는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주도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근데 요번에 가보니까 커피숍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해요. 옛날 철공소 개조해가지고 거기에 커피숍이 들어오고 옛날에 거기 무슨 뭐 기계 금속 다듬는 그 가게 점포들 하나씩 이렇게 쭉 들어선 데가 하나하나 식당 카페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 한 1, 2년 내에 아주 굉장히 활성화된 골목 상권이 거기에 만들어지게 되고 명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건 전 세계 모든 도시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철공소나 공장이나 이런 곳이 있던 곳이 싸니까 들어가는데, 그런 데를 요즘에 좀 멋스럽게 이렇게 막 철근 콘크리트 그대로 지붕에 만들어져 있고 남겨져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거기서 뭐 디저트 카페 같은 거 하고 이런 게 굉장히 트렌디하잖아요. 그런 핫한 장소로 바뀔 겁니다. 그럴 때 손대면 안 됩니다. 무슨 젠트리피케이션 뭐 어쩌고 뭐 하면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왜곡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되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는 임대인들만 조금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고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좀 건전한 상도위가 지켜줄 수 있도록, 임대차 관계가 생길 수 있도록만 해주면 그런 데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가 살아나면 반드시 죽는 데가 생겨요. 또 뭐 옛날에 만들어진 무슨 경리단길 이런 데 가보면 이미 지금 사그러들고 있잖아요. 도시는 원래 그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원래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이 다 아주 낙후된 곳은 새로운 자본이 들어가서 뭔가 꿈틀꿈틀 만들고 거기가 그만큼 살아나는 만큼 번성하던 데가 조금 사그러들고 이러면서 도시는 계속 순환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이.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게 정도가 지나치지만 않다면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이제 좀 있으면 또 폭리를 취하는 임대업자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데는 이제 뭐 임차인 살리기, 무슨 뭐 착한 임대인 운동 뭐 이런 걸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씩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물꼬만 좀 터주고, 그걸 옛날에 7, 80년대처럼 무슨 규제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우리나라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 통하지도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효과만 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갈 때까지 거기서 또 젊은이들이 즐기고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공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도시의 법칙이죠. 네, 김균미 서울신문 편집인님. 예, 저 서울신문의 김균미입니다. 오늘 보면은 지금 거의 부동산 그리고 아무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도 나오지만은 저는 이제 그거와 전혀 다른 결을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지난번 보선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그렇고 여성의 2030 여성들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쪽으로 쏠리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곳곳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임 시장께서는 굉장히 친여성이라기보다는 젠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하셨던 그런 시장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네. 그거하고 또 하나는 여성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정책을 펴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과 생활과 관련된 거고 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어느 지역이든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전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날도 1인 가구들이 있는 안심지역 도로 다니셨으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걸 확대하는 방안하고 여성들 특히 출산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정책 중에 그 키울 때도 컸을 때도 안심하고 여성 보육 안심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 이제 모아 어린이집 확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고 유치원이 많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없다고 하는지, 그럼 그걸 획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어떤 안이 있으신지. 예. 그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성 행복 프로젝트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0년 전에 제가 5년 동안 서울시를 경영하면서 여성 행복 프로젝트로 유엔에서 주는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유엔에서 상을 아무데나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상을 줬을 텐데요. 상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확산시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유엔 같은 데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여성, 남성 젠더 갈등이 이념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저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실생활에 접목되는 생활행정으로서의 여성 배려가 정말 진짜배기 여성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뭐 호주제 폐지라든가 각종 여권 신장에 대해서 제일 앞장섰던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갈증이 좀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편과 억울함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주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시정을 맡게 됐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서울의 모든 행정이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 주택행정, 문화행정, 복지행정, 각종 뭐 한강변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더라도 여성의 시각으로 만들어라. 이게 여성행복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이 만들어졌고요. 결국 처음에 우리 간부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내가 지금 난 도로 수선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여성행복 프로젝트 회의에 내가 왜 앉아 있어야 되지? 뭐 이런 뜨악한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보도블록 하나만 깔아도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에 0.5mm를 띄우는 것과 0.1mm를 띄우는 게 여자들한테 많이 다르다. 여자들이 하이힐 그 뒷굽이 끼어가지고 부러지면 오도 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하냐. 그 틈을 줄여라. 이게 여성 행복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눈이 떠지기 시작한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모든 부서가 여성 행복을 위해서 뛰기 시작했고요. 그게 모여서 매뉴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해서 전 지자체에 다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됐고 저는 유엔 공공행정상 이후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도시들이 여성행복 프로젝트를 다 따라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뭐 그 코이카 파견으로 페루에 갔을 때 그거 영문 매뉴얼을 갖다가 전달을 해줬는데 그게 이름하여 여행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잘 몰라가지고 무슨 뭐 여행 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여행 프로젝트가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좀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아마 금방 이해가 갈 텐데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 빌딩 밑에는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이 다 생겨 있습니다. 이걸 아직도 그 뜻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여성분도 그 뜻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여성들 마크를 그려놓은 그 분홍색 이 주차 면적이 왜 대형 건물 밑에마다 다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여자들이 또 운전을 잘 못하기를 하냐? 뭐 왜 못하냐? 그게 아니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무슨 이마트 같은 데서는 멀리 주차를 시키고 걸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형 빌딩, 비즈니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퇴근 무렵이면 자동차 빠지고 나면 멀리까지 걸어가고 걸어오는데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공간에서.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차 몰고 가라고 엘리베이터 나오는 문 앞에다가 여성 주차 면적을 배치를 한 겁니다. 그 여성들도 몰라요. 왜 했는지. 또 여성 주차 면적이 좀 넓은 데가 가끔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 그 베이비 시트 다 의무적으로 아이들 키울 때 장착하도록 돼 있는데 차에 거기에서 아이 꺼낼 때 편안하게 문 열고 요거 계산해 가지고 요만큼 더 늘려놓은 겁니다. 그거 몰라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여자 주차 면적은 넓어?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세심한 정책들이 전부 다 들어간 겁니다. 화장실 왜 항상 여자 화장실은 부족하냐? 면적이 같으니까 부족하지. 그래서 면적을 늘려서 변기 개수를 맞춰라. 이게 여성행복 프로젝트예요. 이렇게 생활 속의 디테일한 것들이 다 여성을 위한 디자인으로 다 구현이 됐었거든요. 옛날에 아파트 지을 때 범죄 예방 디자인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쓰레기 버리러 가는 곳, 폐기물 적환하는 곳은 아파트 뒤쪽에 후미진 데다가 배치를 했어요. 냄새나고 보기 싫으니까.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은 아파트와 동과 동 사이에 배치를 합니다. 위에서 다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 무섭지 않아요. 냄새가 날 일도 없고요. 요즘에 뭐 기계들이 다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다 여성을 위한 안심 설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시민들의 생활을 바꾸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뭐 아까 전임 시장님이 젠더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젠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건 15년 전에 제가 시작했던 여성 행복 프로젝트라고 저는 감히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안전 생활에 좀 더 주안점을 둬달라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이런 1인 가구가 벌써 서울의 가구 형태의 35%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여성 청년들의 관심이 사실 가장 큰 게 안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운동 시작하는 첫 그 이벤트성 선거운동을 여성 청년들이 1인 가구가 밀집해 있는 광진구 화양동의 뒷골목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지역 당협위원장을 해서 아는데 남자도 들어가기가 밤에는 불쑥 들어가기가 겁이 날 정도로 어두워요. 거기에 먹자골목이 많은데 먹자골목에서 한 번 꺾고 두 번 꺾으면 깜깜해요. 그런데 1인 가구 집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앱을 켜고 지나가면 가로등이 밝아지는 뭐 안심이 뭐 가로등도 만들고 안심 세트라 그래서 뭐 여성들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뭐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도어락 같은 거 하나 더 설치하고 이런 것들 안심 도어락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지난 연말에 민주당 시의회에서 뭐 막 반씩 깎이고 3분의 2씩 깎이고 해가지고 올해 물량을 하고 싶은 물량을 다 못하고 드문드문 이 가로등도 드문드문하고 있는 동네 없고 없는 동네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3, 4년 동안 그 좀 시의회가 협조적인 분위기가 되면 제가 하고 싶은 물량만큼 다 배치가 가능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출산과 관련해서 양육 환경인데요. 정말 그 10년 전에 서울형 어린이집 해가지고 아주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그때 전략은 뭐였냐면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50억이 넘어요. 그때 50억이니까 지금은 100억 들어가죠. 국공립 어린이집을 빠른 속도로 늘릴 수가 없어요. 예산 사정상. 그래서 조금 퀄리티가 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서울형이라는 브랜드를 주면서 그 대신 더 투자해라. 그래서 자체적인 재원을 더 투자해서 시설 투자하고 선생님들 숫자 늘리고 기준에 맞추면 서울형이라는 이름을 줌으로써 거기에 앞에 간판을 서울형 간판을 붙이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 여기는 국공립하고 똑같아. 보육의 질이 똑같아.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 드린 거죠. 이제 그게 그때 당시에 히트 상품이었다면 그래서 서울형에 대한 지금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들어와서 마침 서초구에서 실험했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 이제 몇 군데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 모아 어린이집이 굉장히 아시다시피 성공을 했고요. 원리는 뭐냐 하면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동네별로 5개 정도씩을 묶는 겁니다. 이게 왜 묶으면 좋으냐 하면 국공립은 늘 줄 서 있고요. 들어가려고.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인기가 없으니까 늘 정원을 못 채웁니다. 더군다나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묶어가지고 그래서 모아 어린이집입니다. 모아서 같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립의 프로그램을 다 함께 공유하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뭐 식자재를 사더라도 싸게 살 수 있고 선생님들도 행정을 보는 선생님들 따로 있고 저기 아이들 돌보는 선생님들 완전히 전업으로 아이들만 돌볼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좋아서 지금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산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그 이용 비율이 50%를 이미 넘겼습니다. 서울시 경우에는 개수는 아직 50%가 안 되는데 이용률은 50%를 넘겼어요. 이거를 국공립하고 다른 데를 엮어 놓으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1년 동안에 생긴 서울시에서 변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손자 키우면서 이제 좀 느꼈던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케이스고요. 또 하나 손자 키우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키즈 카페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 30, 40대 부모들이 한 5살에서 10살 요 언저리 한 2, 3살에서 10살 언저리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려면 집에서 아이돌 보기가 너무 고달프니까 키즈 카페를 가끔 데려가요. 아이들이 또 워낙 좋아하고. 근데 키즈 카페 한 번 가면 미니멈 5만 원에서 10만 원 깨집니다. 거기서 뭐 한 2시간 있으면 애들 또 남들 먹는 거 보면 먹고 싶다 그러고 또 사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0만 원 그냥 훌쩍 넘어요. 요즘에 올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공형 키즈 카페라는 걸 사실 2년 전 총선 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광진구에서 공약을 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서울시에 들어오자마자 이거를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속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25개 자치구에 처음에는 25개 만든다 했다가 지금 100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 키즈 카페는요. 2시간 이용에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예약해야 되겠죠.
그 대신 2시간밖에 못 쓰고 먹을 거 안 판다. 왜냐하면 기존의 키즈 카페들이 이제 불만이 많아. 이거 생기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기를 우리 먹을 거 안 팔겠다. 그리고 2시간씩만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당신들 상권 침해하지 않겠다. 다만 여기는 저소득층들 우선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어차피 당신네들 그 고객층하고는 좀 다르다. 여기는 그 아주 좀 서민들 이하 이런 것도 좀 기준으로 채워서 하고 해서 공공형 키즈 카페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공약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그 아이들을 키울 때의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의 돌봄 시스템이나 양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키즈 카페 같은 것들과 어우러져서 점점 이게 부담이 없어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다른 거 뭐 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가 전체가 다 아이들 키우는 환경, 보육 환경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이게 서울시가 앞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코로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마 뭐 지난 2년간 상당히 많은 시민들 고생도 했고 또 뭐 정부도 고생을 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뭐 겨울, 가을 재유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영업을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거리를 두게 하는 게 아마 재유행 때는 그게 전혀 먹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시민들이 아마 분명히 반발을 하고 제대로 안 따를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그 코로나 재유행과 관련해서 뭐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나 그 대책이 있는지 아이디어가 있는지 아마 그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재유행 여부, 또 재유행이 어느 정도 강도로 올 것이냐,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긴장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전문가들조차도 막연한 예측을 내놓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런 그 재유행이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 관리 극복 과정에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의 그 중대본과는 다른 서울시 자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드바이저리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한 10분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중복돼서 중앙정부의 어드바이스도 하고 저희 서울시도 어드바이스를 하고 했는데요. 그 회의만큼은 제가 직접 2-3시간씩 앉아서 심층 토론을 하면서 이제 깊이 있게 제가 알아야 대응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기회를 한 몇 번 가지면서 정기적으로 챙겼었는데, 그 덕분에 서울이 비교적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평가기관으로부터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그게 한국일보였나요? 어디 언론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그분들조차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여쭤보니까 올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예측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글쎄요, 뭐 어떤 형태로 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하겠다 얘기하는 건 참 그건 저로서는 어려운 문제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는 초기에 유럽이나 미국이 대응했던 것과 같은 형태의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나놓고 보니까 초기에 스위스인가요? 거기서 아니 우리는 그냥 자연 면역으로 가겠다 그래서 완전히 풀었던 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제일 초기에 잘 대응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뭐 그때 아직 백신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해서 너무 조급해서 희생자도 많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차피 면역이 다 돼야 끝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놓고 볼 때 앞으로 오는 게 어떤 형태로 올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는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가는 게 가장 적절한 대응이 아니냐.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 마지막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 걸 보면 역시 그런 접근법이 제일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와서 질문 안 하고 가면 차비가 좀 아까울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서울시 안에서도 어떤 양극화라든가 여러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도 해야 되지만 국토 전반적으로 보면은 또 서울은 굉장히 초가밀한 지역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비수도권이 있는 지역들이 뭐 마을이 소멸되고 이제 그런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저기 포럼에서도 계속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번 임기 지난번 당선 때 이후에서도 제가 이제 시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은 뭐 재개발이든 이런 쪽이 속전속결로 한다든지 양쪽으로 계속 확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그게 이제 혹시 계속 이제 뭐 좌표를 찍고 간다든지 뭐 지금 10년의 상황이 뭐 그런 뭐 잃어버린 그런데 좀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서울이 미래지향적인 질적인 그 향상이 있는 도시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더 이렇게 확 나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까 뭐 낙후된 지역에는 새로운 자본이 들어가 가지고 그 지역이 개발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 낙후되기에서 새로운 자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갇혀 있던 사람들이 눈높이 차원에서 풍경과 정서가 있는 그런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뭐 개인 소유보다는 여럿이 소유하는 공유 개념이랄지 또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어떤 시민사회가 활성화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축소하셨던 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사실 확대를 해가지고 질적으로 높아가고 양적인 부분은 조금 조절해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다든지 뭐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좀 첨단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쪽에 좀 사실 공약이 좀 더 이렇게 두드러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혹시 기존에 갖고 있는 과거의 무상급식과 같은 그런 오판 내지는 그 다양성을 흡수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혹시 이번 내 또 재현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여파는 비수도권 지역에 당연히 오죠. 그래서 이게 연동이 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자리가 저는 다른 타시도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도지사하고는 다른 면모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거에 이제 그 공략했던 그 뭐 서울숲과 이제 강남 쪽을 잇는 보행 뭐 교량 이런 걸 제안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천만 도시는 굉장히 다양성이 생명이죠.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질문하시는 걸 보니까 좀 오해도 있으신 것 같은데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드신 게 조금 그 잘못된 예라고 본다면 태양광 같은 거는 저도 관심 많습니다. 제가 환경단체 출신이거든요. 친재생에너지 관심 많고요. 기후변화 관심 많습니다. 다만 전임 시장님이 그걸 이제 너무 대표 브랜드화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요 시장이 뭐 하나 이렇게 관심 있어 하잖아요. 그러면 꼭 오바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오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면 임대주 물량을 딱 정해놓고 야 이거 채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만한 임대주택에다가 전부 다 이제 쫙 까는 겁니다. 태양광을. 예. 그래서 임대 아파트인지를 태양광이 많은 거 여부만 보면 알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이제 그렇게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또 파리떼들이 꼬입니다. 그래가지고 절반 정도의 태양광 업체들은 영세 업체들이 이제 돈 벌러 뛰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받는 관리비만 받고 한마디로 먹튀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는 건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설치만 해주고 설치비 따먹고 관리비 미리 받고 그냥 고의 폐업하고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전부 형사고발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도하게 드라이브가 걸려서 부작용이 생긴 거에 대한 어떤 그 치유 차원에서의 컨트롤? 이게 이제 과장되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야, 오 시장은 태양광 안 한대. 이렇게 돼버린 건데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실체와 알려진 것의 괴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몇 가지 예를 든 게 이제 다 그런 식의 어떤 그 잘못 전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라고 왜 서울시를 이렇게 올망졸망 이렇게 사람 사는 정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들도 있어야지 되고, 또 최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비즈니스 타운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좀 낙후되면 어떻습니까? 도시라는 데가 어두운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막 그냥 뭐 목표를 설정해 놓고 미루고 하고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몇 가지 발표한 것 중에 여기 세운지구 같은 경우에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이게 서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 중에 제일 한가운데, 이름도 중구 아닙니까? 중구 가운데라고. 거기가 위에서 보면 그냥 구멍 숭숭 뚫린 양철 지붕에 슬레이트 지붕이 즐비해요. 그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활용해야죠, 그런 공간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활용 계획을 세우고 빌딩을 새로 짓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니까 높이 제한 풀고 용적률 인센티브 주고 그만큼 늘어나는 이익은 땅으로 내놔서 나무숲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더니 또 뭐 빌딩을 위로 올리는 계획을 세운다, 개발 위주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본질을 보면 그게 개발 위주인가요, 어디?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이룬다는 생각은 저는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데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시민단체 부분은 저는 뭐 지금 얘기하신 건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좋은데, 아직도 여전히 그런 게 몇 %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ATM기 발언을 하셔서 많이 반발들이 있었는데, 그런 원칙을 제시할 때 하더라도 당연히 참여연대 이런 쪽에서는 전체 시민사회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좀 특히 이제 시장님 같은 분이 자리에서 이렇게 뭐 갈라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뉘기보다는 조금 더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은 여성회복복 제트는 정말 들으니까 이미 10몇 년 전에 성주류화를 서울시가 이루고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념 대결이나 뭐 이런 건 초기 단계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더 지금 갈등들은 많아지고, 사실은 오 시장님 당선에 뭐 20대 남성의 힘이 컸다는 거는 많은 분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님 입장에서 그런 갈등들을 좀 화해시키거나 뭐 조화시키려는 거를 더 앞장서서 하면 훨씬 저는 더 효과도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지금 워낙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 정치도 있는데, 시장이면서 또 굉장히 당에서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좀 그런 화해나 아니면 협치나 이런 거에서 좀 적극적으로 뭐를 좀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 국면에서의 처신과 선거 이후의 평상시의 처신은 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시민단체와의 관계 설정이나 그런 것도 역시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김영희 논설위원님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시민단체가 어떤 걸 추구하고 있고 어떤 한계가 있고 또 어떤 걸 도와드려야 되는지 어떤 걸로 협업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민단체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어떤 감시적인 비판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공무원들이 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그 도움받는 기제로 작동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지, 절대로 시민단체의 관계를 일부러 멀리한다거나 뭐 그 비중을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이건 아니라는 점 분명히 그건 뭐 오해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남녀 갈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라면 사실 사회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지요. 기존에 국회에서 정치하는 정치인들과 지방자치단체를 책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정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정책을 가지고 보내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그 행동을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정치인 오세훈이 살아온 궤적을 지켜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무슨 뭐 젠더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결코 제가 글쎄요 뭐 이른바 그 진보 진영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그
뭐 동의 못할 그 측면이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때마다 농도 조절과 수위 조절은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장애인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잘 정리를 했는데 우리 당의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난데없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상한 그 메시지를 내놓는 바람에 제가 내놨던 합리적인 메시지는 그냥 묻혀버리고 오히려 그 장애인 단체의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를 오히려 부추기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아마 시민들로부터 많은 그 점수를 잃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마 본인들이 뭐 고집스럽게 지하철을 운행을 뭐 이렇게 세우는 형태의 시위를 해서 본인들은 더 뉴스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심정적인 우군을 많이 잃어버렸을 거예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손실이 컸었죠. 그 이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지자체장, 특히 서울시장이 낼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적절한 타이밍에 잘 활용하는, 활용해야만 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말씀으로 어떤 취지의 충고의 말씀을 주신 건지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이중근 경향질문 논선 주관님, 예. 질문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질문을 던지고 또 시간이 없으시면 당부의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다. 용산 기지 반환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그 미군이 쓰는 기지 반환이 좀 빨라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정부는 더불어서 이쪽에 공원화를 조기에 한다는 그런 방침인데, 엊그저께 그 라디오에 나오셔서 그 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을 개방하는 것은 건강 등 이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침소봉대적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용산기지 반환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다 조기에 하고자 했지만 오염 정화의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졸속 반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그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오염 지역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할 경우 시민들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 후보의 그 침소봉대적 시각이라는 게 지나치게 그 위험성을 간과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지, 그 서울시의 입장이 무엇보다도 여기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해소를 하실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에 대해서는 참 제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동안 쭉 지켜봐 오셨겠지만 용산공원,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받고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반환하는 데 대해서 사실 서울시장은 권한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그 땅이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실무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될 상황이라서 제가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작년에 이런 게 이슈가 되기 전에 어떻게 우연하게 구석구석 둘러볼 기회도 한번 가졌었고요. 그래서 비교적 그 보고를 좀 정확하게 받았는데 물론 제가 받은 정보가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분적으로 반환을 받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뭐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부분 받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분 돌려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환에. 근데 그것조차 미군이 가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거기 토양 오염 조사하고 뭐 이거 이제 프로세스를 그렇게 걸치게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지면서 패러다임이 좀 바뀔 조짐이 보입니다. 좀 빨리 옮겨가고 빨리 반환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저로서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는 빨리 반환받아서 빨리 반환받은 곳을 부분 녹지로 전체 마스터 플랜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부분 그 큰 마스터 플랜에 맞추어서 그 부분을 빨리 완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면 편익이 증진되는 거죠. 그게 장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안내를 받으면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토양 오염된 면적의 비율이 크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미군들도 살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건강 해로운 토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무슨 발암 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뭐 유료 저장 탱크로 쓰였든지 무슨 자동차 정비업소로 쓰였든지 이래가지고 그 무슨 뭐 윤활유나 이런 것들을 막 함부로 버리고 이랬겠죠. 이제 군인들이니까. 그러면서 그 근처에 토양이 오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토양 오염된 비율을 보면 한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반환 절차가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이랬던 것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요, 토양 오염을 해결하는 그 공법도 제일 지독하게 많이 독성이 강한 데는 흙을 전부 퍼올려서 태웁니다. 고온 고압으로 태워요. 그래서 이걸 한번 기름을 증발시키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공약품을 넣어서 중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제일 약한 데가, 오염이 약한 데가 바이오를 또 써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돈이에요. 결국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를 놓고 시간 끄느라고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빨리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게 편익의 증진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환받고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오염 정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책임의 소재는 따져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미군에. 그거 해결 안 된다고 마냥 시간 끄는 게 현명합니까? 아니면은 순서를 바꿔서 빨리 반환받고 오염 정화하고 시민들 쓰게 하고 그리고 사후정산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까? 저는 후자 쪽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민단체들이나 무슨 민주당이 요즘에 그걸 많이 무슨 독성 물질이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침소봉대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국민들한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부의 문제고 빨리 진척시킬 수 있고 침소봉대적 시각이다. 이게 아침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설명 다 빼고 표현만 남으니까 이 오 시장이 상황이 인식이 아니란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인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1년 동안 고민 많이 해서 내놓은 해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법이 합리적이잖아요. 네.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발언하고 네네. 또 다음 일정이 저만 있는데. 질문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질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리아헬드 신용배입니다. 시장님, 이건 뭐 좀 지역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상 단군 역사상 가장 단일 재건축이 큰 둔촌 지금 재건축 이슈가 이게 잘못하다가 지금 사회적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률이 한 50% 된 상황에서 전면 중단이 됐는데, 물론 이거는 조합이랑 시공사의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마 서울시가 어느 정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깊이 있게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은 보도가 되면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게 많아서 사실 언론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언론이 개입할수록 길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네, 아주 의미 있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세훈 후보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기념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심도 있는 질문들 해주시고, 또 제가 가슴속에 있었지만 미처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정말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논설위원님들이나 이 사회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할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 언론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전달되는 정책의 모습이나 서울시의 모습이나 이런 것하고 또 실제로 속 깊이 들여다보면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정들이나 이런 건 조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뭐 언제라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오겠습니다. 와서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설명도 드리고, 또 그동안 제가 혹시 반대 여론이 생길 법한 사안의 경우엔 미리 각 언론사 논설위원님들을 모셔서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가는 기회를 그동안 한 몇 번 가졌었는데요. 또 이런 식의 이런 설명도 드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 나눈 도중에 했었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언제라도 뛰어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